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의 첫 거래일도 지수는 보합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금리 부담이 완화되며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됐지만 주도 업종이 부재한 상황에서 종목별로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하반기 신규 상장주로의 수급 쏠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네, 최근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이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머티가 선봉에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9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 1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오늘 25% 급등하며 단숨에 12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총 8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코스피 50위권 내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활발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등장 이후 AI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더욱 빠르게, 더욱 깊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온 디바이스 AI, 이제는 내 차례답니다. 온 디바이스 AI란 별도의 통신 없이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 AI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를 하는데요. 애플과 삼성전자 등 글로벌 빅테크사들이 디바이스의 AI 기술을 직접 접목하는 방안을 공개를 하면서 서버에 국한됐던 AI 성장세가 일반 디바이스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 약세장 속에서도 강한 시세를 이어갔죠. 네, 제주 반도체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이 이어지며 11월 중순부터 탄력 있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 반도체는 11%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 20%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리노공업, 그리고 칩셋 미디어 등도 연일 강한 탄력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공공 소프트웨어 개편 본격화되납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공공 소프트웨어 개편 본격화 기대감으로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먼저 삼성 SDS가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엠로 같은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개편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IT 서비스 관련주, 종목별 차별화된 성장 동력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온 디바이스 AI 클라우드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삼성 SDS 그리고 한싹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온 디바이스 AI,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스마트폰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를 하는 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빅테크 업체들의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성형 AI에서 온 디바이스 AI까지 AI의 진화가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요 업체들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점검을 받아볼까요, 부장님? 예, 최근에 온디바이스 AI가 상당한 좀 화두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PC로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지금 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번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안상의 취약점도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때는 사실 뭐 모든 기능을 다 활용을 하지도 않죠. 개인 유저 한 명 한 명을 따져본다면은 뭐 특정한 사이트라든지 앱을 주로 많이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 개개인은 그렇게 아주 뭐 고도화된 이런 데이터가 많이 필요는 없고 그의 개인에 맞는 이런 패턴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작은 용량만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실사가 가장 중요한 XR이든지 AI 이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의 활성화가 상당히 좀 더 빠르게 일단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뭐 기판이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부진했었던 낸드 플래치도 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나온 기사를 보면은 뭐 미국의 퀄컴이라든지 대만의 미디어텍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상당히 크게 향상된 AP를 많이 좀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애플도 역시 뭐 미리 예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이고 삼성 애플 공이 내년도 관련된 스마트폰을 지금 출시할 것으로 지금 이미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관련 시장은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경망 저장 장치 이제 NPU라고 흔히 부르는 NPU와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LP DDR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좀 크게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관련 종목 쪽으로 좀 상당히 좀 크게 시세도 좀 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빠르게 AI 안에서도 지금 바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온 디바이스 AI 시대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 측면으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할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반도체가 또 한 번 변화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예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있는 반도체를 보면 예전에 PC용 D램이 가장 많이 팔릴 때는 D램 쪽에 조금 매출이 많았다면 그 다음에는 모바일 폰이 많이 팔리면서 모바일 D램 시장이 또 커지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에서는 D램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모바일 D램으로 바뀌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서버를 좀 많이 구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서버용 D램으로 또 많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었는데 그때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 번씩 주가가 점프했다라는 점을 기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부분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 생각을 해보자면 반도체가 요즘 이제 D램 가격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엔비디아가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그다지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하나 더 모멘텀이 붙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 쪽은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우리가 원래 이제 5G라든지 6G 시장이 본격화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통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가장 마지막 단 소위 말해서 엣지 단에서 그러니까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자동차 단에서 네. 뭔가 AI가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통신이 빅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주고받을 이유가 사실은 크게 없어진다라는 얘기들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뉴스 자체는 통신 그러니까 5G라든지 6G는 약간 좀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기사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 그런 기사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AI 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어쨌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뉴스지만 5G, 6G 쪽으로는 조금 약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저희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제주 반도체를 종목에 올리고 매도의 기술에 사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러브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주가도 계속해서 우상향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6.9%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부장님께 먼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뭐 NPU라는 개념을 국내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좀 알린 회사가 바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고요. 아무래도 고사양 메모리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고 AI 반도체 성장이 계속해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반도체 IP 회사로서 IP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계속해서 미사화될수록 그리고 뭐 소자의 특성이 변경이 될수록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패키징이 변경이 될 때마다 새롭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을
말씀을 드리면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든지 또 공정이 핀팻에서 GAA로 가든지 혹은 또 DDR4에서 5로 가든지 간에 이렇게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진화하고 있고 그것도 또 속도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물론 아직까지 숫자가 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삼성전자에 국한돼 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 테스트 중입니다만 TSMC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래도 이제 성장성 측면에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회사다. 그리고 최근 시장 시황에 좀 적합한 회사다라는 차원에서 고사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준혁 파트너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앞으로 뭐 TSMC 확대라던가 이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주요 고객사라던가 뭐 수요 현황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은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냥 우리가 이 회사는 이름만 봐도 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픈 엣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엣지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대규모 서버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가전이라든지 로봇 이런 이제 최종 기기 단계에 있는 걸 보통 엣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픈 엣지의 테크놀로지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그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오픈 엣지를 하기 위해서는 AI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개발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뇌와 비슷한 뉴런을 이제 이용한 네. 그런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신경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AI가 공부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성 있는 성장성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기업이 이제 향후에 이제 이쪽 보통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 자체가 아무리 이제 그 상품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 연구 개발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금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만 일단은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대장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회사의 성장성에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작년에도 그 AI 열풍을 시작할 때 대장주로 이제 선도에 섰던 그런 네. 회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7,000원대가 이제 지난 고점인데 어떻게 좀 홀딩을 해봐야 할지 계속해서 회사 믿고 가볼까요, 부장님?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이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을 제외하고는 그렇다하게 크게 눈에 갈 만한 그런 섹터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게 또 현실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네. 일단 시장에 상당히 좀 잘 맞는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올해 매출 성장이 크게 느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뭐 300억대 내외 정도 되는 수준은 그리고 영업 적자는 뭐 지속이 될 것으로 염려하는 이런 숫자적인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시장에서 좀 트렌드에 상당히 좀 맞는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일단 오늘 제가 목표가를 27,000원으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전고점 트라이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그 온디바이스 AI의 이 확장성은 상당히 좀 계속해서 주목해보고 그 안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빼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제주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관 러브콜 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들어오면서 5일선 가파르게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두 분 다 여기서 고사인을 주셨고 앞서서 AI 반도체 핵심이라고 하는 또 저전력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단기간 조금 올라봤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강준혁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아까 얘기했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보다는 약간 좀 태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기계에다가 반도체를 붙인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전력을 적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제주 반도체라는 회사 자체가 태생 자체가 네. 처음으로 이제 저전력 SRAM을 네. 일단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전력이라고 하면 이 회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저전력 아까 얘기할 때 LPDDR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도 이 회사가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뭐 두 가지 항목이죠. NPU가 되어야 되고 저전력 반도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제주 반도체가 일단은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격도 굉장히 좀 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매수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변동성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봐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근 부장님께서도 지금 고 사인을 주셨는데 어떻게 좀 제주 반도체에 대한 뷰 갖고 계세요? 예, 이제 제주 반도체는 말씀하셨던 저전력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의 주력 품목이 이제 낸드 플래시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과거에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스토리지가 대략 한 5% 정도 남짓되는 정도의 크기였다면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면은 스마트폰 자체의 스토리지가 좀 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낸드 플래시 역시도 더 빠르게 좀 시황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전력 반도체, 낸드 플래시 둘 다 또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좀 그래도 이번의 흐름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목표하는 뭐 8,000원대 그 이상은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고 사인 드립니다. 신고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갑자기 말씀. 제가 생각난 게 있어서 이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우리 방금 이제 김성중 부장님 말씀하셨던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약간 좀 뒤로 처지게 됐던 가장 주된 이유가 클라우딩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왜 이제 컴퓨터에 붙이지 않는다. 전부 다 클라우딩으로 우리 이제 사진이라든지 하는 걸 볼 때 왜냐하면 통신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기 때문에 네. 관계없다 이렇게 됐었는데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전혀 반등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굉장히 가벼워지고 용량도 커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온보드 부분에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쪽뿐만 아니라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주 반도체는 뭐 지금 낸드 플래시도 하고 저전 네. 반도체도 하니까 기업적으로는 어쨌든 이 좋은 성장성을 지금 타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금 트레이딩을 해봐야 할지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파트너님? 이 종목은 차트 보면 그냥 답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모멘텀이 있든 없든지 간에 거의 뭐 박스권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 상단 가격권이 10,000원, 그리고 중간 저항권이 지금 있는 7,500원권입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중간 변동성이 커진 자리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이고 주가가 한번 슈팅한다면 10,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공공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전산망 먹통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완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등 이렇게 좀 뭐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업계에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부장님? 뭐 최근에도 뭐 조달청에서 또 이제 문제가 또 있었죠. 세 번째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대기업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문제는 정부 예산이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의 IT 인력과 이 대기업의 IT 인력의 이런 인건비 차이도 상당히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굳이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해서 약간 좀 피했었던 것도 사실 일반적인 현상들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게 대기업이 좀 들어왔던 전력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9월에 LG CNS도 했었어요.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들어왔었는데 네. 뭐 이렇게 조금 오류들도 좀 많이 좀 제법 있었던 그런 전력들도 있고요. SK CNC 역시도 지난 5월에 이제 또 이제 우정국에 또 이제 그 금융 시스템에 지금 들어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역시 약간의 좀 오류가 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무조건 답이다라고 볼 수는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좀 더 너무 많아져야 적어서. 그렇죠. 네. 막 그래야 대기업도 이 정도면 해볼만해 하고 좀 들어올 수 있고 좀 더 차분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관련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은 좀 나온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네. 최근에 이런 차원에서의 구설이 없었던 오히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지금도 역시 공공 부문의 수주가 있고 이미 기수주 받은 물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오히려 그래도 깨끗하니까 그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부각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부 소프트웨어 개편 본격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IT 서비스 관련주에서 저희가 이제 삼성 SDS 그리고 이제 한싹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뷰로 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다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삼성 SDS부터 보겠습니다. 11월 기관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주가도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도 2.3% 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강준영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 SDS.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 항상 이제 정부에서는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공공사업이라든지 조달청 사업 부분에서 대기업들을 배제했던 게 지금까지 좋은 효과가 있었나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예전에 LED 시장이 본격화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네. LG노텍이 LED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대기업은 못 들어와 이러면서 주가 엄청 많이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레퍼런스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뭔가를 지금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네. 회사의 어떤 제품 경쟁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삼성 SDS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우리 이제 보통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S가 우리 은행연합 그리고 네. 이제 보험연합이라든지 연합회에 벌써 이제 AI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런 AI 납품 부분이 이제는 조금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안에서 AI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AI를 가지고 지금 상업화하고 있는 회사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 SDS가 그중에 한 회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일단은 AI 열풍을 타고도 한 번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성룡 부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삼성 SDS가 그 3분기에 이제 클라우드 매출 57% 뛰었다고 이렇게 급증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새로운 성장 요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삼성 SDI의 성장은 이제 클라우드 그리고 또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이제 1월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 사실 삼성 SDI는 역량을 더 SDS는 네. 더 집중할 가능성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물론 이미 좀 기술화하고 진입을 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더 시장을 키울 수 있다면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성장성이라는 쪽에서 본다면은 그것을 그렇게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상황, 그냥 상징적인 정도의 의미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삼성 SDS는 기존에 잘했던, 기존에 네. 커나갔던 쪽에 더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SDS의 그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9년 전 공모가를 아직도 밑돌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제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전략으로 주가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부장님? 예, 사실 최근에 AI 열풍이 불었을 때는 실적은 일단은 뭐 중요하지 않았죠. 일단 중소형주 중심의 더 탄력적인 중심 종목의 중심으로 더 수급이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상당히 급증하는 상태에서 이익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네.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작은 종목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무거운 종목인데 수혜가 되어 왔었지만 역시 기관들, 외국인들 중심으로 지금 꾸준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영역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이제는 이 정도 어느 정도 탄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개인들 역시도 좀 관심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시세가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리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1차적으로 한 18만 원 정도의 목표가 정도는 그래도 한번 무난하게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목표가는 일단 단기 1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상장 후에 주춤하던 주가가 11월 중순부터 다시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상승을 해주나 싶었는데 마감으로 가면서 흘러내리더니 하락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자, 한싹에 대한 의견은 부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단 뭐 망간 자료 전송이라든지 클라우드 AI 보안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뭐 시가총액이 1,200억대로 뭐 작은 회사입니다.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일 그리고 향후에 또 이제 진행
진행할 홈 네트워크까지 일단 성장성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최근의 트렌드에도 역시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상장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좀 그 실적이 좀 좋게 좀 꾸미려는 그런 좀 의도들도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향후 실적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현재 기본적으로 매출액은 200억대, 그래도 영업이익은 한 40억대, 한 50억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나름은 견실한 그런 회사이고 지금 신규 상장에도 불구하고 뭐 보유의 수가 3개월은 그다지 막 크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당장에 나올 물량들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팔기보다는 조금 더 버텨보면은 시장의 트렌드에 맞다라는 차원에서 추가 반등 가능성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한싹이 아마존과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될 때마다 시장에서 좀 주가가 반응을 줬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한싹이 이제 위치가 어느 정도 지금 와 있는 건지 특화된 강점 어떤 거 있을까요, 강주호 파트너님?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는 한싹의 어떤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도 그 우리 시장 안에서 그 홈 네트워킹이라든지 홈 네트워크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그와 더불어서 카메라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해킹이 당하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내부를 본다든지 하는 부분의 문제들도 굉장히 커졌고, 사실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보안 관련된 회사들이 그다지 크지는 못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한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모니터랩이라든지 지능형 홈 네트워크 보안 사업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던 홈 네트워킹 시장이 아니라 보안 관련된 부분까지도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는 굉장히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그 자동차들을 보면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시동 걸지 않습니까? 해킹해서 들어오면 답이 굉장히 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뭐 AI가 발달을 하고 뭐 굉장히 좀 편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해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한색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도 이제 뭐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언젠가는 시장에 눈이 좀 몰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자, 한싹이 이제 오늘은 조금 아쉽게 하락 반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전략으로 좀 들어가 봐야 할지 부장님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은 작은 회사고 이 규모도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비중을 그렇게 크게 실기에는 조금 부담된다라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에 상장 첫날 이제 42,000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했다가 계속해서 강한 음봉, 그 위에는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턴하는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단기 목표가는 일단 제가 3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열어놓고 볼만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렇게 물량 부담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보유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3만 원의 목표가 지금으로부터 35% 정도의 이제 업사이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 삼성 SDS 그리고 한싹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결정을 알리며 오늘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신사업 추진 소식을 알린 LS 전선 아시아. 윗골이 길게 달며 음봉 전환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매수세 다시 붙으면서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치 테마주로 엮인 대상 우선주 그리고 깨끗한 나라 각각 22%, 2%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대상 우선주가 3% 빨간불을 켜고 있고 깨끗한 나라도 3% 가까운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예림당, 글로벌이 9% 강세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또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로 유명한 기업이죠. 아이큐어 역시 6%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이글 그리고 형성그룹도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광동제약이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호흡기 질환 확산 소식에 오늘 제약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5%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환자 급증 소식에 마스크주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나리자 시간에서 하락 반전하면서 1%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두산 로보틱스, 시간에서는 하락 반전하면서 1.3%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웰크론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네요.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환자 급증 소식에 마스크 관련주 오늘 좋았죠. 8%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고 있습니다. 3% 약세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주로 9% 강세를 보인 위더스 제약 역시 3% 가깝게 하락하면서 1,8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외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PB, S&T 모티브, 김성준 부장, ABL 바이오, 강준혁 파트너, 대덕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S&T 모티브,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올 한 해 조금 안 좋았긴 하지만 꾸준한 차량 부품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방산 매출도 집중이 될 거고 그리고 특히 내년에는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의 입찰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S&T 모티브 지금부터 살펴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매출 구성이라던가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커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S&T 모티브는 자동차, 친환경 모터, 계기판 이런 중요한 부품들과 소구경 화기류, 그러니까 총을 만드는 업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 구성은 한 84%가량이 차량에서 나오고 그리고 기타에서 한 14%가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매출이 대략 한 3천억 정도가 나올 거고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 즉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상회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 3분기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내년까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볼트 EV라는 차량에서 매출이 이번 11월부터 종료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악재 중에 하나이지만 방산 매출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방산 쪽에서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10%를 상회하는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드라이브 유닛 같은 경우에 매출이 종료됐지만 내년에 현대차 그룹에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용차와 승용차 ES, EM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새 전기차 플랫폼을 입찰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아마 모델을 굉장히 다변화할 거고 그 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S&T 모티브가 이 모델 다변화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 1, 2, 3분기 그리고 1, 2, 3분기가 좀 안 좋긴 했지만 올해 매출은 그래도 1조 2천억 가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1천억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적만큼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가지 않는 자동차 쪽 업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작년 초반쯤에 한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만 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살펴보시면서 내년 초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은 S&T 모티브도 충분히 5만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 부품이 84%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방산 매출이 좀 하반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앞으로는 또 5만 원 이상의 목표까지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먼저 만나볼까요? 네, 고용암 치료제 ABL11이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다시 한번 플랫폼의 경쟁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하반기 기술 이전 후보 물질이기도 한 위암 치료제 역시 글로벌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 또 하반기 알츠하이머 항체 치료제의 정식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에 대한 그런 가치도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고형암 치료제 유의미한 데이터 확인도 있고 또 임상 2상도 있고 알츠하이머까지도 재료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그럼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좀 성장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뭐 ABL은 이중항체 플랫폼 그랩 바디를 기반으로 해서 면역 항암제, 퇴행성 뇌질환 등을 다양한 치료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총 글로벌 임상을 한 6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앞서 있는 암이 담도암, 대장암 치료제인 ABL11이 글로벌 3다지 이상이 진행 중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성공 시 가장 높은 그런 가치를 기대가 되는 것이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인데 이미 작년 1월에 사노피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했죠. 계약금만 한 900억 정도에 달할 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임상이 1상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많이 남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내년에 파킨슨병 치료제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ABL 바이오의 이 파킨슨병 치료제의 장점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 추가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높은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나온다면 오히려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 파킨슨병 치료제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작년 9월 그리고 올 1월 달 해서 2,500만 불씩 마일스톤도 수령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흑자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내년도 보다 더 큰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부장님께서는 그 파킨슨 ABL301에 가장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플랫폼까지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좀 기대를 해본다고 하면 주가적으로는 저희가 얼마나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최근 들어서 수급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그다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V자에 가까운 반등을 한번 보여줬다가 다시금 되밀리는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대략 한 18,000원 중반대까지는 조금 더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의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일단 기존에 올 상반기 고점 정도 라인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물론 기술 이전이 과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있는 만큼 언제든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매수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바이오는 이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을 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25,000원의 목표가까지 바라보자라고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영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대덕전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현재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덕전자는 증권사들의 의견도 대부분의 홀딩 의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리포트에서 홀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강력한 지금 추천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네. 지금 오히려 기회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대덕전자의 어떤 모멘텀들에 조금 기회의 시선을 갖고 계신 걸까요? 사실 이제 대덕전자는 PCB 관련된 회사고요. PCB 안에서 이제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부분이
나름 잘 구분이 되어 있는, 잘 분할이 되어 있는 PCB 업체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리포터들이 나와 있는 부분은 반도체 업황이 아직까지 턴하기 전에 어떤 뉴스들이 많았고, 오늘도 우리가 다룬 것은 AI 반도체 관련돼서 좀 다뤘는데요. 이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죠.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어떤 실적 부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업황에 따른 실적이 나온 부분이라면, 이제 향후에 나올 부분은 반도체 업황 호전에 의해서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중국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도 50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전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시장도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바닥권을 일단은 바닥권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현재 기회를 노려보자. 자, 그러면 지금 해서 가격을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까요? 예, 일단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리포트를 내고 있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의 매수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바닥권에서 매도가 일단 일단락되는 모습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 고동색 선인데요,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이 이제 장기적인 추세까지도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 이후에 이전에 이제 형성되었던 고점 가격권이 1차적으로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탈 가격은 이번에 저점 잡았던 가격이 24,55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탈 가격은 24,5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관의 리포트는 아직이지만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 기관의 수급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 34,000원의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타 김병수 PB의 S&T 모티브, 김성준 부장의 ABL 바이오,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의 대덕전자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5위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중국이 주요 원자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 다음 달 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이 금지됩니다. 관련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 5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2%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1.3% 상승하고 있네요.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룡산업입니다.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망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소식에 전력 설비주들이 지난 금요일 들썩였습니다. 재룡산업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도 상승 이어가나 싶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며 2% 약세로 아쉽게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2% 가깝게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3위 만나보겠습니다. 3위는 R서포트가 차지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회사인데요. 최근 일본 시장 확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최근 신사업 추진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윗골이 길게 달며 하락 전환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2.5% 상승한 13,8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네요.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상보입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흑연 관련주죠. 오늘 오랜만에 6%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4% 상승하고 있네요. 그럼 특징주 2위 LS전선 아시아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등 신사업 진출에 맞춰 사명을 LS 에코 에너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장에서 약보합에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현재 2%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기관의 거센 러브콜 가운데 5일선이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실까요? 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사업 진출을 맞춰서 에코 에너지로 이제 이름을 변경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쪽 시장, 전력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 페트로 베트남 자회사인 PTSC와 해저 사업 쪽
협력을 위한 MOU까지도 체결하게 되면서 해저 산업 쪽도 좀 많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오디듐이라든지 이런 히토리 쪽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와 풍력 발전기에 사용이 되는 필수 원자재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이 중국이지만 국내를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이 형태를 수입하는 이 부분까지도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에코 에너지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제2의 성장 모멘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3위 R서포트도 보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회사인데요. 최근 일본 시장 확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1%대 하락세였지만 시간에서 5%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향후 주목할 모멘텀 혹시 있을까요? 네, R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지원 및 제어 그리고 화상회의 등과 같은 원격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리고 공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근래에 아마 정부의 행정 정산망 먹통 사태가 아마 주가에 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정부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 한 1,000억 원 이상의 공공 SOW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700억으로 상향 조정한다, 문호를 넓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R서포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좀 관심을 받을 것 같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쪽 진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의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에 좀 주목을 받았었고 최근에는 또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R서포트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그린 리소스 보겠습니다. 3나노, 5나노 공정의 코팅 기술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오늘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윗꼬리가 달린 점이 다소 불안한데요. 현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점 그리고 주목할 모멘텀 있을까요? 네, 오랜만에 상장 첫날 200% 넘게 오르는 새내기 주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틀 연속으로 급등하면서 공모가를 한 3배가량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 설립돼서 이제 초고밀도 특수코팅 사업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 소재를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독점하던 걸 이제 국산화 만든 회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수요 예측에서부터 주가는 좀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관에서 한 750대 1 그리고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도 550대 1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물론 조금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좀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입니다. 올해 합산 물동량이 지난해 대비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치 좀 더 높여봐도 좋을까요? 네, 오랜만에 CJ 대한통운이 좀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중국 쪽 행사도 불문하고 이제 직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국민들에게 좀 편안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택배 물동량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수혜를 CJ 대한통운이 우선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시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하락세입니다. 상해지수 0.3%, 선전은 0.5%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항생지수도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세 지수 모두 파란불로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할 재료가 부진한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이번 주 중국에서는 11월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30일에 발표된 중국의 11월 제조업 PMI는 49.9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월에 49점으로 웃돌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위축 국면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도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 선물지수 현재 0.25%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산타 랠리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혀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입을 열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는 30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근원 PCE는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할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5%면 둔화세를 지속하고 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지표가 둔화세를 이어갈 경우 연준을 둘러싼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고요. 이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시장에 호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